베이징은 명대부터 청대까지 수도였던 만큼 그 당시의 불을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정원과 경치가 곳곳에 있습니다. 그중 가장 빼어난 곳들을 묶어 삼산오원이라고 부르는데요. 삼산오원은 베이징에 있는 황실 정원 5곳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이 중 이화원과 원명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 두 곳을 보통 묶어서 투어를 많이 하시는 편인데요. 오늘의 목적지 이화원과 원명원입니다. 그럼 가보자고! 이화원 사람이 많다. 총 120위안. 여기가 바로 이화원의 첫 번째 문, 인수문입니다. 현액은 만조와 한자어가 모두 적혀 있습니다. 와, 여기서부터 사람이 진짜 많았어요. 동상 하나 보려고 해도 인파 때문에 꽤 힘들었습니다. 인수전 앞에 있는 청동상입니다. 이 동물은 동아시아의 상상 속 동물 기린입니다. 용의 머리에 사슴의 몸, 소의 꼬리, 말과 같은 발굽과 갈기를 가지고 있어요. 자존심이 매우 강해서 자신이 주인으로 택한 왕이 아니면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로부터 용, 거북, 봉황과 함께 사형수를 이루어 신성한 동물로 인식되었다고 합니다. 혹시 기리나라고 들어보셨나요? 보통 문단에 기리나 이렇게 하면 재주와 지혜가 뛰어난 사람을 뜻하는데요. 이것도 이 기린에서 비롯된 말이라고 합니다. 너무 재밌죠? 여기가 바로 인수전입니다. 1750년에 지어졌으며 서태후와 강서재는 이곳에서 정물을 보며 외국 사절과 그들의 부인을 접견했다고 합니다. 용과 봉황 조각상이 나란히 앞에 있는데요. 용은 제왕을 상징하므로 가운데에 놓여야 하지만 서태후가 수령천정을 하면서부터는 용을 밀어내고 봉황을 가운데에 놓아서 황제보다 우월한 자신의 권력을 과시했다고 합니다. 이화원도 많이 넓기 때문에 중요한 곳 위주로 둘러볼게요. 이화원은 1750년 권룡제가 생모의 60세 환갑을 기념해 이화원의 전신인 청의원을 조영하도록 명령했고 은자 480만 양을 쏟아부어 공사한 끝에 1764년 완공되었습니다. 그 후 서태후가 수렴청정을 시작하면서 중건공사를 시작했고 청의원에서 이화원으로 개칭하였습니다. 별표되어 있던 곳을 가는 중. 걷다 보니까 권명호가 나타납니다. 원래는 베이징 서북부 교회에 많은 하천이 모여 형성된 천연호수였던 것을 원대에 하천과 저수지를 연결해 용수 공급을 위해 사용하였고 명대에 이르러 호수에 연꽃을 심고 풍경을 아름답게 가꾸었습니다. 그리고 청대의 지금의 규모를 갖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리가 연결되어 있는 저 섬은 남호도, 일명 미남섬으로 불리는 섬입니다. 태후가 대륙의 미소년을 모아 남호도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남호도에서 남자를 자신의 침전으로 불렀고 동침한 남자는 바로 다음날 아침 즉결 처형되었다고 하는데요. 모두 같은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낙수당해서 무엇을 보았느냐?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하면 죽어야 했었고 봤다고 해도 죽어야 했습니다. 남호도에 갇힌 것으로 추정되는 미소년만 3,0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장랑 권룡제가 어머니의 산책을 돕기 위해 만든 728m의 기다란 회랑입니다. 쿤밍호 북쪽에는 만수산이라고 쿤밍호를 조성할 때 파낸 흙을 쌓아 만든 인공산이 있는데요. 여기도 꼭 보고 가셔야 하는 곳이에요. 짜잔! 산속을 바라보면 저기 높은 곳에 큰 건축물 보이죠? 저게 바로 불양각입니다. 이화원 내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건물이자 이화원 전경을 담은 사진에서 빼놓지 않고 나오는 건물입니다.
대운전. 명나라 때는 사찰에 대웅전이 있던 곳이었고 후에는 서태후가 이곳에서 자신의 생일을 축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가파른 동사 보이시나요? 미쳤다. 와, 중간에서 보는 전경이 장관입니다. 불양각. 1860년 제2차 아편전쟁 때 방화로 소실되었다가 1891년 서태후가 중건하였습니다. 불양각 1층에는 나무 대비 관세음 보살이 봉안되어 있습니다. 높이 5m, 얼굴 12개, 눈 36개, 팔 24개가 달린 보살상입니다. 불양각 뒤쪽으로 오면 큰 벽이 보이는데요. 바로 지혜해입니다. 나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석재와 유약을 입힌 다양한 색깔의 벽돌만으로 지어진 건물이에요. 길 주변으로 이렇게 창문이 되어 있어서 틈 사이로 풍경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도착. 아까 불양각에서 봤던 지혜해가 나타났습니다. 문틈으로 보이는 밑에 건물이 바로 불양각이에요. 뒷면에 뭐가 있을 것 같아서 가보는 중. 뭔가 있어. 뭔가 있어. 뭔가 주황주황한 지붕과 건물들이 나무 틈 사이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걸어오니까 큰 건축물이 나타납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4대 부주가 시작됩니다. 대규모의 티베트 불교 건축군으로 티베트의 산마 야사를 모방하여 티베트풍과 헌족풍 양식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저 문틈 사이로 얼굴을 대니까 밖과 다르게 정말 시원한 냉기가 느껴져서 정말 신기했습니다. 차근차근 보면서 내려와서 뒤돌아보니까 이런 풍경이 펼쳐졌어요. 마지막으로 소주가입니다. 건룡제 때 건설되었으며 강남 수상도시의 시장을 모방하면서 한 줄기의 물길을 따라서 양안에 두 갈래 거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총 길이가 약 300m, 각종 점포 60여 곳이 줄지어 있지만 당시 황제와 항우가 경치를 감상하던 장소일 뿐 실제로 장사를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는 바로 원명원입니다. 원명원 입구. 일단 12원을 주고 입장권을 샀습니다. 한 10분, 15분 가까이 타고 온 것 같습니다. (15위안을) 주고 또 표를 사야 합니다. 갑자기 건물터처럼 큰 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서로 다른 크기의 큰 돌들이 어지러이 놓여있고 그 사이에 풀이 무성한 모습이 뭔가 쓸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원명원은 1707년 청나라 강희제가 네 번째 아들 윤진에게 하사하였으며 윤진이 옹정제로 즉위한 이후 1725년부터 150년에 걸쳐 황실의 정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18세기 유럽풍뿐 아니라 몽골, 티베트 스타일 건축 양식을 차용하기도 하여서 그 화려한 명성이 해외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나 1860년 제2차 아편전쟁 때 프랑스와 영국 연합군에 의해 완전히 약탈되었으며 문화 대혁명 등의 전란을 거치며 오랜 기간 폐허로 남아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거대한 예산을 들여 복구 작업을 진행했고 어느 정도 복원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원명읍 맞은편에 있는 호수. 할 수가 없다. 왜? 막혀있어. 진짜네? 호텔로 가자. 지금 3시밖에 안 됐어. 응. 다시 표를 사야 한다고 해서 다시 표 사러 가는 중. 这里已成为除故宫之外的又一个政治中心。北 만리장성은 여러 장성들이 있는데 그중 베이징에서 가깝기도 가깝고 풍경으로 유명한 팔달령 장성까지 간다고 하면 베이징에서 팔달령 장성까지 차로 1시간 반에서 2시간 반 정도 걸려요. 멀기 때문에 만리장성은 보통 다른 곳과 묶어서 투어로 많이 가시는 편이에요. 저는 이번에 만리장성과 명십삼릉이라는 곳을 같이 갔어요. 명십삼릉도 한국 사람들이 꽤 많이 방문하는 곳인데요. 그리고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매표소 앞에는 자파상이 여러 물건들을 팔고 있습니다. 입장료는 어른 30위안이에요. 표사기 성공! 안녕. 乘留票，乘留票。 谢谢. 입구에는 명십삼릉에 대한 지도와 설명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명십삼릉은 역대 명나라 황제와 항우의 대규모 능묘군으로 명나라 황제 13명의 능이 여기 있어서 명십삼릉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영락제가 베이징으로 천도하며 자금성과 여기 명십삼릉의 건설을 시작했고요. 영락제의 무덤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능의 정문 석비방이 제일 먼저 보입니다. 옆에는 자금성에서 봤던 화표랑 비슷한 기둥이 세워져 있었어요. 비석이 있습니다. 헉, 거북이. 두둥. 꽤 낡았지만 새겨진 글씨들이 보입니다. 여기가 베이징 관광 명소 중 제일 조용했어요. 아마도 왕의 무덤이 있는 곳이라 합정역. 그렇겠죠? 아무튼 좋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신도가 시작됩니다. 혹시 저 멀리 줄지어 있는 석상들이 보이시나요? 이 길은 800m에 달하는 길로 양쪽으로 사자, 낙타, 코끼리 등 평서로운 동물들의 조각과 문무간의 석상들이 늘어서 있는데요. 이들은 앞길을 쫓고 황제를 지키는 호위병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사람 등장. 크기가 정말 다들 커요. 딱 봐도 장군처럼 생겼죠? 뭔가 문관이나 재상 같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조금만 더 걸으면 개방된 무덤에 갈 수가 있어요. 바로 만력제의 무덤 정릉입니다. 만력제가 한국에서 유명한 왕이라 한국 사람들도 많이 방문한다고 하는데요. 무슨 말이지 해서 찾아보니까 무려 임진왜란 때 조선에 4만 명의 군사와 쌀 100만 석을 지원했고요. 또 정유재란 때는 20만 대군과 물자를 지원해서 조선을 도왔다고 합니다. 여기서 티켓을 다시 결제해야 하는데요. 어른 60위안입니다. 입구. 들어가기 전에 가방 검사를 합니다. 정릉은 제13대 만력제의 능으로 공개되는 능 3곳 가운데 유일하게 발굴되어 지하 궁전까지 공개되었는데요. 당시 발굴할 때 꽤 많은 부분들이 훼손되었다고 합니다. 또 발굴 당시 만력제의 유골이 발견되었으나 문화대혁명 때 홍위병들이 완전히 파괴해버렸다고 합니다.
갖고 있는 애들. 두각이 나타났습니다. 소원 적는 종이 같아요. 중국에선 진짜 붉은색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걸어야 하니까요. 꼭 운동화 신고 여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벽에 나무가 저렇게 되어 있다.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난다. 여긴 것 같아. 여기 가지마, 멈춰서. 아니야? 아니네. 다시 앞으로. 여기 올 때 양산 꼭 가져오세요. 그냥 가. 원래 입구에서 검사했었는지 기계들이 놓여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안 하더라고요. 뭔가 벌써 차가워. 진짜. 벌써 여기서부터 뭔가 시원합니다. 뭔가 나와. 관이 안치된 방까지 천장이 둥근 석실들로 이어져 있고 석판들이 단단히 맞춰져 있기 때문에 실내는 250년이 지난 지금도 완전히 건조된 상태라고 합니다. 뭔가 던전 같아. 무덤의 내용물은 여기서 꺼내져서 대부분 현재 고궁박물원에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아마 죽은 자를 위한 애장품을 담은 상자들과 관인 것 같습니다. 천장이 정말 높았어요. 문과 벽은 흰 대리석을 사용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뭔가 방향이 이런 방향이 맞는 것 같아요. 문도 그렇고 의자도 그렇고. 의자에 지폐들이 던져져 있어서 저희도 한번 던져봤습니다. 왜 저기로 가니? 한 번 더 길을 담아서 도전! 내려왔으니까 올라가야 돼요. 아까 우리가 봤던 그런 처음 시작할 때 나오는 비석인가 봐. 이 비석은 정령비로 본체에는 신종현황제 지릉이라고 적혀 있어요. 자세히 보면 옛날에 채색되었던 것 같은 그림의 흔적과 음각들이 보입니다. 명 13릉을 다 구경하고 만리장성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동 중에 중간중간 계속 성곽들이 보이더라고요. 만리장성은 전체 성곽을 아우르는 말이며 실제로는 부분적으로 팔달령 장성, 사마대 장성, 황화성 장성, 노령두 장성 등 여러 장성들로 구분되는데요. 그중 유명한 팔달령 장성으로 오늘 가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가깝다는 지리적 장점과 함께 용이 춤을 추는 듯한 역동적인 형상 때문에 특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무슨 셔틀버스 타고 이동하면 된다고 합니다. 만리장성 가는 방법은 걸어서 올라갔다 내려오거나 케이블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인 분들에게는 케이블카 이동을 꼭 추천드립니다. 일단 내렸습니다. 케이블. 보였잖아, 산에. 벌써부터 숨이 찹니다. 400m 정도 걸어옴. 중국 여행은 늘 생각보다 많이 걷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출구 바로 옆에 입구. 입구에서 표를 사면 됩니다. 케이블카 왕복은 140위안입니다. 맞아. 280에 70. 결제했는데.
원몰? 아, 알고 보니까 표는 케이블카 왕복 140위안, 그리고 만리장성 자체에 대한 입장권 40위안, 이렇게 두 가지 표를 결제해야 하나 봐요. 만리장성하고 케이블카. 올라가요. 앉았다. 두 명이서 타나봐. 좋았어. 나도 여기서 봐야지. 정면으로 가는 것 같아. 엄청 빠른데? 앞에 좀 빠르지 않았어? 모르겠다. 문 닫혔다. 아, 저 무서워. 짠. 진짜 빠르다. 내려가는 거 빨라. 저는 역시 돈이 최고야. 오른쪽에 장성에 있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와 여기야? 사람 엄청 많네. 엄청 올라가고 있어. 거의 다 왔어. 드디어 내렸습니다. 뭔가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기분이에요. 정말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산등성을 타고 구불구불 이어지는 장성의 모습이 저 멀리까지 보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뭐야 이거? 경사도 높고 사람들도 많아서 조심해야 합니다. 경사가 아주 높다. 여기 왔을 때 사실 사람도 많고 더워서 잠깐 아닌가? 이건 아닌가? 싶었는데요. 산을 타고 구불구불 흐르는 장성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진짜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가고 싶었던 곳이 마추픽추, 만리장성, 이집트였는데요.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올라가다가 다른 평지 쪽도 가보기로 했습니다. 이거 서서 어떻게 가는 느낌이지? 여기 체감 경사가 한 40도는 되는 것 같았어요. 생각보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예. 만리장성은 진시황에 의한 축조가 제일 유명하지만 사실 만리장성은 흉노족 등의 유목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 중국 전국시대부터 시작되어 진한시대, 명청시대를 거쳐 방벽을 지속적으로 개축, 신축하여 현재의 모습에 이른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리장성은 달에서도 보인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달에서는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니, 저 진짜 달에서 보이는 줄 알았는데. 햇빛도 너무 뜨겁고 사람도 너무 많아서 어느 정도 보고 돌아갑니다. 진짜 더울 때는 오지 마세요. 그리고 특히 노동절, 단오절, 국경절 등 중국 연휴 때는 꼭 피하셔야 합니다. 올라올 때보다 내려갈 때가 훨씬 더 기다려야 됩니다. 이제 런한다. 탈출. 진짜 빠르다. 나 무서워. 케이블카 타고 내리면 기념품 샵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 중국하면 팬더죠. 밥수저 세트, 귀여운 열쇠고리, 닭이 세트도 판매하고 있어요. 카페 발견했어요. 만리장성 갔다 오니까 정말 목이 마르더라고요. 드디어 돌아가는 셔틀버스를 탔습니다. 버스 줄 서는 게 크게 소용없었던 게 버스 오는 순간 다들 달려갑니다. 눈치껏 하셔야 돼요. 만리장성을 방문하시면 진짜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경관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노약자분들은 시기를 잘 잡고 방문하시기를 추천드려요. 일단 더운 날은 방문하지 마세요. 그리고 중국의 명절, 사람 많은 날은 절대 피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간 날도 평범한 평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장성의 폭 자체가 좁기도 좁고 산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순간 당황스러울 정도의 급경사 구간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운동화 꼭 신으시고 안전여행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왕푸진 거리로 가고 있어요. 저희가 예약한 호텔이 왕푸진 거리랑 진짜 가까워서 쉬엄쉬엄 걸어가면서 구경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 베이징에 여행을 오시면 왕푸진 거리 또는 왕징 쪽에서 숙박을 많이 하시는데요. 왕징은 코리안타운이 위치한 곳이고 보통 투어의 시작을 여기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왕푸징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일단 주요 관광지는 별표 모양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보시면 작은 성을 중심으로 대부분 관광명소가 몰려져 있어요. 왕푸징은 먹거리와 대형몰, 백화점이 많고 또 주요 관광지들과 거리가 가까워서 이동이 매우 편리합니다. 서브웨이도 있고. 와, 거리로 나오자마자 바로 앞에 큰 백화점이 나옵니다. 우와. 아, 저 시계도 유명한 거예요. 저기 보이는 시계탑이 정말 유명하다고 해요. 이 건물은 APM이라는 쇼핑 복합몰이에요. 가자. 어디? 성당! 성당! 이 성당은 1655년 청순치제 시대에 건설되었으며 베이징의 4대 천주교당 중 하나라고 합니다. 1884년 청나라 광서제 때 로마식 건물로 재건되었으며 이후 소실과 재건을 반복하다가 1905년 재건축하여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다고 합니다. 로마식 건축 양식의 웅장한 모습에 현지인들도 많이 찾는 곳이라고 해요. 약간 명동에서 명동성당 가는 느낌의 랜드마크인 것 같습니다. 이 시계탑 있는 건물이 바로 북경시 백화대루라는 백화점입니다. 이 백화점 지하 2층에 요즘 핫한 포토스팟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중국 옛날 거리 느낌으로 정말 예쁘게 꾸며져 있어서 요즘 정말 인기라고 합니다. 뭔가 느낌이 오고 있다. 오. 밤이 되어서 다시 나왔어요. 지금부터는 밤의 왕푸징 한번 보여드릴게요. 왕푸징 거리는 10시까지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여러 상점들이 영업 중이었어요. 여기 다 이런 과자 거리인가 보네. 과자의 나. 여기는 과자 파는 곳이에요. 여기는 왕푸징에서 정말 유명한 차 판매점입니다. 중국에서도 인정하는 찻집이라고 합니다. 밖에 적혀있는 걸 보니까 1887년부터 영업한 곳인 것 같습니다. 중국
중국에서는 티백보다는 말린 찻잎을 우려내어 차를 많이 마시기 때문에 확실히 티백보다는 찻잎으로 된 상품이 많았어요. 이렇게 들어가 있나 보네. 자. 헉, 예뻐. 벽화. 이건 티백으로 된 상품인데요. 자스민과 꽃차 등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 종류에 따라 한 박스에 25위안에서 49위안 정도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는 선물용으로 자스민 8개를 샀어요. 현대의 거리를 봤으니 이번에는 옛날 거리로 가볼까요? 중국의 후통, 난로구샹은 여기 있습니다. 왕푸징 보고 지하철이나 택시 타고 가기 가까운 거리예요. 중국에서 맛집을 찾다 보면 후통이라는 걸 많이 보실 수 있는데 후통은 중국어로 골목이라는 뜻이에요. 후통은 옛날의 서민의 거리를 말하는 것으로 난로구샹은 베이징 대표 후통 중 하나입니다. 행사. 저 사거리 길만 같은 안 가보시죠. 오. 괜찮아. 싸게 판다는 게 이런 거 얘기거든요. 뭔가 옛날 건물인데 깨끗해. 길도 되게 예쁘고. 와. 오. 우와, 잘한다. 했어. 난로구샹에 도착했어요. 옛날 모습을 그린 사파가 벽에 걸려져 있었어요. 여기는 먹거리와 쇼핑의 거리로 관광객뿐만 아니라 현지인에게도 아주 인기인 곳인데요. 중국 느낌이 물씬 나는 상점들이 1km 정도 늘어서 있어요. 그래서 볼거리도 많고 기념품 같은 거 사러 오실 때도 좋아요. 여기도 보자. 여기는 중국 베이징입니다. 저기 보이는 지붕이 오늘의 목적지예요. 천당공원이라는 곳에 가고 있어요. 입장료를 한번 볼까요? 어른 기준으로 34위안짜리 사면 원구단, 황궁우, 기년전 등을 다 볼 수 있어요. 여기 와서 이걸 안 보면요. 여기 안 온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 3가지 모두 다 볼 수 있는 티켓으로 구매해주세요. 가보자. 넓다. 응. 천단은 제천의식, 즉 오곡풍량을 위한 기우제와 풍년제 등을 올리기 위해 1420년 명대의 영락제가 건설한 재단입니다. 자금성을 중심으로 베이징 동서남북으로 4개의 재단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천단은 황실 최대의 재단으로 천단의 설계와 개별 건물의 배치가 고대 우주론의 핵심을 담고 있는 그런 철학적인 가치도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천단공원은 면적 283만 m²에 이르는 광대한 공원이에요. 평으로 환산해 보니까 85만 평 정도입니다. 진짜 이 천단공원의 모든 구석구석을 다 보려면 아마 체력이 남아나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꼭 봐줘야 할 건축물이 기년전, 황궁우, 회음벽, 원구단입니다. 저희는 일단 북문에서 시작했고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기년전을 방문하고 그 다음에 황궁우와 해음벽 그리고 원구단을 방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보고 남문으로 갈지 서문으로 갈지 고민하다가 제궁이라는 곳을 추가적으로 보고 서문으로 나왔습니다. 멋있다.
기년전은 황제가 풍작을 기원하던 장소예요. 천단공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수록 지대가 높아집니다. 가장 북쪽에 세워진 기년전이 천단에서 가장 먼저 지어졌고 가장 중심의 건물이라고 합니다. 학도 있어. 목조에다가 금도금을 입혔으며 3층으로 유리기와를 올려서 지붕을 만들었습니다. 대청 안에는 황금빛 녹나무로 만든 큰 기둥 28개가 있습니다. 가장 안에 있는 4개 기둥은 1년 4계절을 대표하고 가운데 12개 기둥은 12달, 밖에 있는 12개 기둥은 12시진, 안팎에 있는 24대 추녀는 24절기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여긴 또 뭐야? 오, 저기도 사람 많다. 나무가 시원하지? 이렇게 그냥 찍어야지. 우와, 엄청 화려해. 멋있다. 저기서 사실 거의 이것도 잘 만들긴 했어. 근데 저기 거 진짜 예뻤어. 응. 하나 달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짠. 이 회색 외벽이 바로 해운벽, 말 그대로 음이 돌아오는 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서로 떨어진 위치에서도 벽에 대고 이야기하면 상대방과 대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너무 뜨겁다고. 인파 속을 뚫고 간다. 원고단의 제사용 물품과 신주를 보관하는 정각, 황궁우입니다. 자연신의 위패, 그리고 역대 8대 황제의 위패가 모셔져 있어요. 전체적인 외형이 화려하고 중국에서 보기 드문 아치형 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원고단입니다. 지도를 보면 제일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갈수록 지대가 낮아지는데 가장 남쪽에 있는 원구단은 땅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백옥으로 된 3층의 기단으로 원구단은 황제의 목소리를 하늘에 더 잘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진 구조물로 원구단을 올라갈 수 있었던 사람은 황제 단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기단의 각 계단은 하늘과 절대성과 영원함을 의미하는 숫자 9의 배수로 이루어져 있고 각 단에 있는 난간도 1단부터 108개, 72개, 36개로 되어 있습니다. 오! 기억. 2마리나 있다. 올라갔어. 와, 날씨 봐봐. 장난 아니지.
그때부터 유명한 건가요? 응. 문도 엄청 높아요. 젠가? 옛날에 물이 있었을 거라고 한다. 무지개요. 제궁은 황제가 제사를 지내기 전에 준비하던 곳이에요. 협약고천이라 적힌 현판이 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건흉 황제의 어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잘. 야, 맛있어요? 너무 맛있는데? 다 보고 나니까 왜 베이징의 상징인지 그리고 왜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되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오늘은 천안문과 자금성을 관광하러 갈 거라서 일찍 나섰어요. 천안문과 자금성은 각각 미리 예약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저희는 일정을 좀 급하게 잡았기 때문에 확인했을 때는 이미 자금성은 예약이 다 꽉 찬 상태였어요. 하지만 요즘 마이리얼 트립이나 클럭 어플을 통해서 가이드 투어를 신청하면 예약이 가능하다는 사실 잘은 모르는데 아무래도 업체에서 미리 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큰 도로 밑에 이렇게 지하도가 있어요. 생각보다 정말 깨끗합니다. 천안문 근처 지하철역이 약속 장소여서 여기서 기다리는 중이에요. 가이드 투어 일행들이 다 모여서 천안문으로 향하기 시작했어요. 들어가기 전에 여권과 보안 검사를 합니다. 짜잔! 천안문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중국에서 제일 큰 국립박물관입니다. 여기는 많은 진귀한 보물들이 있지만 더 대단한 보물은 바로 대만 박물관에 있다고 합니다. 대만의 초대 총독인 장제스가 대만으로 넘어갈 때 중국 청나라 황실의 보물들을 실어 갔다는 얘기는 유명합니다. 이 보물들을 배에 싣고 도주하는 장제스를 마오쩌둥은 끈질기게 쫓아 바다 위에서 마주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마오쩌둥은 장제스를 보내주고 맙니다. 바로 배에 실려있는 중국 역대 왕조들의 보물 수십만 점 때문이라고 합니다. 69만 점이 넘는 어마어마한 양으로 타이페이에 있는 국립고궁박물원은 기간마다 바꿔가며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왼쪽의 탑은 인민영웅기념비입니다. 신중국 건립을 위해 몸을 바친 인민영웅들을 추모하는 기념비입니다. 이 건물은 중국의 인민대회당입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사당이라 보시면 돼요. 중국 뉴스 때마다 늘 나오는 천안문입니다. 천안문은 자금성을 감싸는 황성의 남문입니다. 원래는 승천문으로 불렸다가 현재의 천안문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이때까지 큰 관심이 없어서 잘 몰랐지만 저 초상화는 그림입니다. 아니 이날 중국에 러시아의 푸틴이 방문해서 보시면 러시아 국기가 한 개 펄럭이고 있습니다. 가이드분의 얘기를 듣고 있는 중에 중국 공안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이제는 광장 통제한대요. 밖으로 다 내나가라고. 우리 멤버들 빨리 가운데 가서 사진 한 장 찍을게. 중국에 국빈이 오면 이렇게 통제한다고 하는데요. 천안문을 통과해서 자금성으로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통제한다는 문으로 행렬이 가고 있어서 일단 따라가고 있습니다. 왠지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안문 통과하는 중입니다. 문을 통과하자마자 크고 흰 기둥과 다음 문이 보입니다. 이 기둥은 화표라고 불리며 화표 위의 용이 자금성 안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문은 단문입니다. 천안문과 오문 사이에 있는 중간문으로 외형이 천안문과 똑같습니다. 이제 다음 문을 향해서 가볼까요? 나 이 문 안에 문이 멋있는 것 같아. 사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자금성으로 가는 길입니다. 자금성의 지붕은 새들이 앉지 못하게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붕에 조명이 설치되어 있어서 새들이 이리저리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방금 천안문과 단문을 지나왔는데요. 여기서부터 진짜 자금성이 시작됩니다. 자금성은 직사각형 구조로 일명 9,999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만 개보다 한 개 모자란 까닭은 황제의 절대 권력을 과시하면서도 옥황상제의 천궁보다는 지위가 낮음을 표현하기 위해서라고 해요. 영락제 때 수도를 난징에서 베이징으로 옮기면서 1406년 자금성 건축을 시작했고 14년 후에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6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중국과 베이징의 상징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은 오문으로 자금성의 남문입니다. 그리고 태화문을 지나면 태화전이 나옵니다. 저희의 경로는 천안문, 오문, 무영전, 태화문, 태화전, 중화전, 보화전, 건천궁, 교태전, 어화원, 그리고 서육궁 중 입공궁과 저수궁, 그리고 동육궁의 연희궁을 구경할 거예요. 영화 마지막 황제에서 고궁에 연금된 푸이가 자전거를 타고 나가려다가 제지받은 문이 바로 이 오문입니다. 자금성의 정문이자 남문으로 자금성의 타문들과 달리 그 양옆에 2개의 날개가 펼쳐져 있어요. 중앙에는 3개의 문이 있는데 가운데 문은 오직 황제만이 출입 가능했다고 합니다. 유일한 예외는 결혼식 날에 황후만이 그날 딱 한 번 가운데 문을 통과해서 자금성을 출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유명한 서태후도 이 정문을 이용하지 못해서 아쉬워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오늘 황제만이 출입 가능한 가운데 통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문을 통과하면 일명 태화문 광장이라고 불리는 넓은 공간이 펼쳐집니다. 태화문 앞에는 청동사자상이 여의주를 움켜쥐고 있습니다. 이 백옥함은 후대 황제들도 용도를 모르고 있다가 청나라의 4번째 황제 건룡 황제가 한번 열어봤는데 안에는 옥이나 장신구 등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와, 진짜 넓습니다. 저기 바로 앞이 태화전입니다. 바로 여기가 마지막 황제 영화에서 푸이가 뛰어다니던 공간이자 즉위식을 했던 공간이에요. 여기가 바로 태화전. 자금성에서 가장 큰 건물이며 황제가 관료들을 접견하던 정전이었어요. 인파가 장난 아니에요. 이건 동철항이라고 화재를 대비해 물을 채워두던 항아리예요. 원래는 금박을 입혀두었는데 묘화단에 난 때 일본군이 금박을 벗겨간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이번에는 잠시 태화전 서문 쪽으로 이동해볼게요. 지금은 무영전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어요. 중간에는 수로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난간도 모두 백옥으로 만든 거라고 합니다. 무영전. 명나라 시대에는 황제가 이곳에서 정무를 보거나 대신들을 접견하곤 했었고 1644년 자금성과 베이징을 점령한 이자성이 이 정각에서 황제 즉위식을 거행했다고 합니다. 무영전 옆에는 그때의 보물과 도자기를 전시해둔 공간이 있어요. 특히 도자기들이 정말 예뻐요. 요즘 사용해도 정말 고급스럽고 예쁠 것 같죠? 되게 정교한 그림과 채색이 눈에 띄었습니다. 정말 종류도 다양하고 잘 보존되어 있었어요.
자금성은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중국인들도 많이 구경을 오는데요. 중국 14억 인구가 각지에서 매년 매일 새로이 자금성을 방문한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붐비는 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중국인들 중 자금성을 가본 사람들보다 안 가본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중화전. 태화전에 행사가 있을 때 이를 준비하기 위해 내조에서 나온 황제가 잠시 쉬던 곳이자 황제가 예복을 갈아입던 의상실이기도 합니다. 와, 주변이 온통 황금 지붕과 붉은 벽이에요. 실제로 보면 벽이 정말 높습니다. 그래서 자금성에 들어오면 황제의 허락 없이는 탈출 못한다는 얘기가 있었나봐요. 태화전의 계단 장식, 답도라고 불리는 이 길은 왕이 탄 가마가 지나가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바다와 산 위로 9마리의 용이 장식되어 있어요. 하나의 돌로 길이 17m, 무게 250톤이며 옮기는 데만 3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옆에 있는 계단 하나하나에도 지금은 좀 희미해졌지만 예쁜 문양이 조각되어 있었어요. 건천궁으로 가는 건청문 앞에 있는 사자상입니다. 이 사자상은 황금색이고요. 다른 문의 사자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 것과 다르게 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는 건청문 뒤로는 황제의 사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아무 소리도 듣지 않겠다는 상징이라고 합니다. 건청궁. 명나라 때는 황제의 침실이었고 청나라 때는 일상 업무를 보던 곳입니다. 여기는 왕자들이 공부하던 곳입니다. 3살에서 14살까지의 왕자들이 매일 7시부터 4시까지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왕자도 쉽지 않습니다. 중간중간 보물 전시관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황제 침실에 있던 장식품. 와, 공작새! 뭐야? 공황? 교태전, 황제와 항호의 신혼방입니다. 교태전의 교태는 교태부리다의 교태가 아닌 주역에서 따온 말로 하늘과 땅의 두 기운이 만나 태평을 이룬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 반들반들요. 반들반들요. 지금까지의 자금성을 보셨을 때 화려하지만 휑한 느낌을 받지 않으셨나요? 그 이유는 바로 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황제가 나무 그런 곳에 자객이 숨을까봐 안 심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자금성에서 유일하게 나무가 있는 곳, 바로 황제의 정원, 어화원입니다. 옛날에는 여길 말 타거나 가마를 타고 다녔겠죠? 지금은 서육궁으로 가고 있습니다. 서육궁은 지도상 여기에 위치한 궁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입궁궁은 서육궁의 하나로 명나라 청나라 시기에 후궁들의 거처로 사용되던 공간이에요. 뭔가 세월의 흔적이 돋보입니다. 양쪽으로 청동 봉화상이 세워져 있어요. 이쪽에서는 입궁궁 안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각형으로 된 문틀이 정말 예뻤어요. 소파인 것 같죠? 저기에서 후궁들이 앉아서 얘기 나누는 모습 왠지 상상이 됩니다. 이건 상아로 만든 장식품인데 정말 진귀하다고 합니다. 저수궁은 청나라 항우들의 전궁이었습니다. 이 저수궁은 서태후에게도 특별한 궁인데요. 서태후가 입궁하고 나서 처음 배정받은 궁이 이 저수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1884년 서태후는 50세 생일을 기념해서 백은 63만 양을 들여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저수궁의 내부입니다. 여긴 청나라 때 인사관리기관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중국 황실에서는 불교를 숭배해서 불교 관련된 불상들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옥으로 만든 불상입니다. 되게 입체적이고 사실적인 작품들이 많았어요. 여긴 동육궁 중 하나인 온영궁입니다. 명나라와 청나라 황제의 처첩들이 살았던 공간이에요. 여긴 자금성의 유일한 서양식 건물 연희궁입니다. 청나라 광서제 때 화재로 소실된 후 서양식 건물로 새로 짓다가 미완으로 남은 상태예요. 지상 2층, 지하 1층으로 철근 구조의 한배곡을 쌓아 올리고 주변으로 연못을 파서 볼 수 있게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중국 왕조의 국고가 텅 비어 있었고 연희궁의 북쪽이 비행기 폭격으로 손상되고 맙니다. 화려한 자금성에서 철골 구조물이 녹슨 상태로 남아있는 모습이 뭔가 흉물스럽다기보다는 소용돌이치던 중국 왕조의 마지막을 대변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금성은 각 궁마다 이렇게 큰 대문이 있는데요. 그리고 보시면 담벼락은 진짜 맨몸으로는 넘을 수가 없는 높이예요. 자금성 내에는 냉궁이 있기도 했겠지만 대문 밑에 이렇게 나무 기둥을 끼우고 자물쇠를 잠그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두기도 했다고 합니다. 무섭죠? 여기가 바로 신무문, 자금성의 북문입니다. 여기로 나가면 이제 경상공원도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흰 여기서 바로 나가지 않고 잠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가지기로 했습니다. 신무문 쪽에 이 귀여운 고양이와 함께 기프트샵과 카페가 있습니다. 내부는 되게 쾌적하고 에어컨도 잘 나옵니다. 커피와 빵 종류도 많이 있었어요. 짜잔!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잉글리시 머핀이 나왔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맛있고 잉글리시 머핀도 진짜 생각보다 맛있어서 놀랐습니다. 빵 자체가 보들보들하고 살짝 쫀쫀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테이크아웃 컵 디자인도 정말 예쁘지 않나요? 잘 보이겠지? 다르는 모양이? 옆에 있는 기념품 샵에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여기서 정말 많이 샀습니다. 아기자기하고 예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이렇게 자금성이 마무리되었습니다. 4시간을 쉬지 않고 돌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시간 순삭이었습니다. 그 파가지고 이 흙을 저기 쌓은 게 시작이죠. 바로 여기입니다. 자금성 북문으로 나오면 바로 앞에 보여요. 경상공원은 원나라 때부터 대대로 왕궁의 후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나라 때 행궁을 축조하며 북해에서 파낸 토사를 여기에 쌓아 올렸고 그 다음으로 명나라의 영락제가 자금성을 둘러싸는 해자와 근처 인공 연못들을 만들기 위해 흙을 마구마구 퍼냈는데요. 그 퍼낸 흙을 또 여기에 쌓아 올려서 지금의 인공산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짜잔! 표값은 성인 2위안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저렴해서 아주 좋았습니다. 길이 2가지 정도 있었는데요. 일단 사람들 가는 방향으로 따라갔습니다. 가는 길에 엄청난 꽃송이들이 만발해 있었어요. 왠지 꽃송이도 큼직큼직하고 꽃잎이 활짝 펴진 게 목단이나 작약 같아요. 이 회나무는 명나라의 마지막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1644년 명나라 숭정제 때 이자성의 반란군이 베이징을 함락합니다. 패배를 예감한 숭정제는 궁전에서 빠져나왔고 여기에 회나무에 목을 매 자결했다고 전해집니다. 황제가 목을 맨 회나무는 당시 황제의 죽음을 말리지 못한 것을 죄로 삼아 청나라에 들어서 쇠사슬을 묶이게 되는데요. 의화단에 난 당시 연합군이 회나무의 쇠사슬을 풀어줍니다. 하지만 1960년대 문화혁명 때 이 회나무는 어린 홍위병들에 의해 잘렸고 지금의 회나무는 잘린 자리에 1983년에 새로 심은 회나무라고 합니다. 여기 비석은 그의 안타까운 죽음을 기리고 그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5개의 작은 봉이 있는데 각 봉마다 하나의 정자가 있습니다. 구경하고 한 번 더 계단을 따라 올라가니 비슷한 정자가 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 방금은 중간봉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최정상을 향해 가보겠습니다. 짜잔! 바로 여기가 최정상 만춘정입니다. 올라서자마자 시원한 바람이 맞이해줍니다. 자금성의 전체 경관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진짜 만춘정에서 바라보는 자금성 경관이 최고였어요. 멀리 있는 큰 건물 사이에서도 압도적인 규모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석양이 질 무렵에 자금성의 유리기와가 햇빛에 반사되어 황금색으로 빛나는 모습이 정말 장관이라고 합니다. 호수. 호수 있고? 또 서쪽으로는 북해공원이 보입니다. 지금은 경상공원에서 북해공원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와, 멋있다. 예쁘다. 맞지? 구경하다 보니 금방 다 왔어요. 북해공원? 여기가 바로 입구입니다. 티켓값은 어른 10위안입니다. 총 20엔. 남문으로 가서 북문으로? 우리가 지금 남문으로 들어왔어. 남문도 아니네, 우리? 어딨어? 우리 서문. 서문? 북해공원. 말 그대로 북쪽에 있는 큰 호수가 있는 공원이에요. 면적은 약 70만 제곱미터를 넘고 이 중 절반이 호수라고 합니다. 넓은 호수에서 뱃놀이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10세기 무렵에 지어졌고 1911년 청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자금성의 일부였다고 합니다. 일반인에게 공개된 건 1925년부터라고 합니다. 공원 가운데는 경화도라고 불리는 섬이 있는데요. 이 경화도의 백탑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둘레길을 쭉 가다 보면 저기로 갈 수 있는 거지. 경화도 들어가는 다리 입구에 문이 세워져 있어요. 티켓을 12원 주고 또 총 샀습니다. 22엔. 이곳은 영안사이며 본래 사찰명은 백탑사라고 합니다. 갑자기 절에 왔다. 여기는 영안사의 주법당으로 석가모니불, 활대보살, 18나한상이 봉안되어 있어요. 여기는 정각전입니다. 안에는 미륵불 미륵과 호법이타가 있습니다. 약간 보안전에는 밀종황교의 시조 카바와 두 제자가 있습니다. 와. 다 왔다. 여기도 옥인 것 같아. 와. 이게 뭔가 의미가 있나 봐. 1651년
청나라 때 건립된 티베트 양식의 라마탑입니다. 전면부에는 산스크리트어가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 아닌가 봐. 일로 건너가 내려가시는 잘 봤다. 내려올 때 고관절 조심. 워터멜론. 아이스크림도 맛있겠다. 맛있네. 약간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아니야? 맞아요. 따단. 진짜 맛있어. 완전 수박 맛. 진짜 맛있다, 맞지? 끝맛에 확 수박 올라오네. 심지어 단 수박도 아닌 것 같은데. 엄청 맛있다. 와, 나 이제 수박